10번 봅니다. 10번 우리 교재 보시면 18페이지 10번의 기억을 여러분 일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억하고 비교 판례, 여러분 기억 옆에다가 CF 22번의 1 CF가 뭔지 알죠? 비교 22번의 1 이렇게. 왜냐면은 이 두 개 판례가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둘 다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판례인데,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과대광고 사건입니다. 식품위생 과대광고 사건이고, 22번의 1번은 바로 영업자 준수사항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둘 다 법률주의 위반이냐 아니냐, 법률주의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바로 판례들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물론 지금까지는 10번의 기억법이 좀 더 자주 나왔죠. 왜냐하면 이게 더 오래된 판례니까. 자, 식품위생법 제11조 2항은요, 과대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지 대상이 되는 과대 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위임입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임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냐 아니냐, 즉 개별적 임의냐 구체적 임의냐인데, 자, 한마디로 이 명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대 광고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금지의 대상이 되는 과거대 광고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식품위생법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일일이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에 이임을 하고, 벌칙을 이제 시행규칙에다가 벌칙을 규정을 뒀는데, 이것들은 충분히 바로 이 명령 등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그 범위에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식품위생법상 사건으로 과대 광고 사건의 경우는 바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알겠죠? 과대 광고의 금지 대상이 되는 과대 광고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개별적 구체적 임의지 포괄적 임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 판례 22번에 1번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고,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44조 1항에 의하면요, 자 22번에 1번 보십시오.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총리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과연 이것이 개별적 위임인지 포괄적 위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총리령인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그 내용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봐봐. 준수사항.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아무런 대강도 없이, 모법에서 아무런 정함도 없이 단순히 영업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그냥 통째로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임무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시험에는 이제 결론이 중요하니까, 지금 왜 이걸 제가 두 개를 비교하냐면,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지금 이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법률주의 위반 여부의 판례가 식품위생법 관련돼 있는데, 하나가 과대 광고 사건이고 하나가 영업자 준수사항 사건인데, 여기는
포괄적 의미 아니라는 거이다. 임박을 벗어난 거죠. 이게 바로 영업자 준상이 바로 포괄적 의무로서 이임입관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나올 때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가 나왔을 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 해. 식품위생법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바로 가대광고 사건. 가대광고 사건은 영업자 아까 영업자 준상과 달리 바로 이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니까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이와 달리 22번에 영업자 준상은 이건 법률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에 미음본 보십시오. 이 앞번에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즉시 고발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공정거래은의 고발과 관련된 바로 판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사법에서도 공부했겠지만 고발의 경우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번에 공부했을 때 고소와 고발을 공부했을 때 수사 증거에서 고소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10번의 미음이에요. 지금 이 논점이 뭐냐? 자, 소추 조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유추해석을 공부했을 때 첫 번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바로 허용된다. 물론 한계가 있죠. 아무리 유리한 유추해석이 허용되더라도 이게 물리를 벗어난 바로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도 원칙적으로는 실체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 규정에 대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반대로 소송법 규정, 절차법 규정은 유추해석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소송법 규정, 이른바 절차법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무리 소송법 규정이라도 피고인의 가벌성과 직결되는 소추 조건, 소송 조건이죠. 소추 조건은 피고인의 가벌성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소송법 규정도 유추해석 허용이 돼요. 그러나 바로 아무리 소송법 규정이지만 피고인의 가벌성과 직결되는 소추 조건만큼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유추해석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두 개의 판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공정거래 고발, 즉시 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발도 소추 조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형사법은 233조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칙만 규정하고 있는데 명문의 규정도 없이 같은 소추 조건이라고 해서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고발도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유추해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기본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판례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지금은 맞지 않아요. 지금 맞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성폭력 범죄들이 전부 다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바로 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대상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19세 미만자였다, 즉 청소년이었다, 그러면 소추 조건이 바뀌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의사 불벌죄였어. 그 당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만약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청소년 19세 미만인 경우는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니까.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소추 조건이 친고죄가 아니고 뭐라고? 반의사 불벌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처벌이 쉽잖아. 이해가 돼? 친고죄가 가장 처벌이 어렵잖아요.
고소를 해야 되니까. 즉 고소 없으면 소추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는 우리가 기본에 공부했지만 고소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처벌을 보다 쉽게 하려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라 뭘로 바꿨다고? 뭘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니까. 지금은 안 그래.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그때 판례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피해자가 몇 살이냐? 15세 소녀야. 15세 소녀, 갑이란 놈이 15세 소녀 을려를 바로 이른바 강제추행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바로 고소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수사 중인데 이 피해자가 이 갑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야. 저는 그 오빠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 부르는 의사 표시를 한 거야. 근데 그때 강제추행행위는 무슨 죄였다고? 반의사 불벌죄라니까? 그러면 소추권이 소멸해가지고 이제 처벌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이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야. 이 여자가 15세잖아. 그런데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데, 이때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잖아. 우리 민법에 의하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사법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16살짜리, 15살짜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 TV를 구입한다. 그러면 혼자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의 단독적인 취소할 수 있어. 대신 부모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그 민법의 규정을 유추하는 거야. 야, 너 15살이잖아. 우리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내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해. 그러니까 너의 단독적인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는 유효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가 아니라는 거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바로 이제 기소를 한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단독으로 15세 소녀가 의사 능력이 있어. 의사 능력이 있는 15세 소녀가 단독으로 처벌 불허의사 표시를 했는데 검찰이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규정을 준용을 해가지고 유출해가지고 민법상 미성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는 규정을 유추해가지고 15세 소녀의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소추권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공소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갑이라게 봐. 갑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 해석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그렇죠. 이 여자만 야 나 처벌하는 거 원하잖아. 그러면 소추권 소멸해가지고 처벌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벌불허의사 표시가 유효하다면 부모가 동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 자기 딸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처럼 처벌하는 거 원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소추권 소멸할 수 없어요. 그게 피고인이 불리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허의 의사표시도 소추 조건인데 이런 경우도 민법의 규정을 유추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소추 조건은 피고인의 가벌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적용돼. 유추할 수 없다는 거야. 민법 규정 유추할 수 없다. 왜? 반의사 불벌죄는 뭐라고 돼 있어? 피해자가 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누구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형법에 의하면 청소년 소멸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법정 내 동의를 요한다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왜? 소추 조건이니까 바로 우리 판례 입장이야. 그래서 봅시다. 구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16조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 철회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내지 유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OX5.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왜 강의가 필요하냐면 법정 내 동의가 왜 갑자기 필요하다는 게 생각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왜 법정이 필요해? 민법의 규정을 유추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상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데 이건 이 소추 조건에는 그 민법상의 조항을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있는 15세 소녀의 단독적인 처벌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소추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부모의 동의 필요 없어. 그 의사표시에. 알겠죠? 그 말이야. 그래서 미음은 오가 되는데 이것도 실은 옛날 판례지만 소추 조건에 대한 바로 유증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관련 판례다 보니까 시험에는 종종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11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재형법정의 파생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법률주의였죠. 법률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성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봐봐. 범죄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실적 의미의 법률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우리 2014 일반 순경에 나왔는데 여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하면 틀립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의해야 되지만 이건 바로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긴급한 사정에 대처하는 것 등에 대해서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위임입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게 2번입니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수권법률이 구속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이게 위임입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관한 우리 판례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3번 자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봐봐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법 개정으로 이미 근거가 부여되면 키워드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바로 이제 하위 법령에 이임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구법의 옛날 그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데 바로 위임이 된 거야. 그럼 근거 없으니까 바로 위임입법은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위임의 근거가 바로 신설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가지고 기억번 아까 말씀드렸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의 철회는 이것도 소추 조건이야. 그런데 잘 봐봐. 여러분이 이게 이제 형소법에서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는데 소송 조건은 적극적 소송 조건도 있지만 소극적 소송 조건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적극적 소송 조건은 뭐겠어? 있어야 되는 소송 조건이야. 뭐가 있을까? 친고죄 고소. 그렇죠. 고소가 있어야 소송 조건이 비로소 이제 그 조건이 성취되잖아. 없어야 될 소송 조건. 없어야 될 거. 그러니까 그게 있어버리면 소송 조건이 없어져 버려. 대표적인 것이 확정 판결이 없어야 돼. 확정 판결이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 사건이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걸 기소해봐. 그럼 이건 수송 조건이 결여되죠. 이건 소극적 수송 조건이야. 없애야 될 수송 조건. 없애야 되는 것들. 근데 여기 보면, 자, 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수송 조건이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뭔 뜻인지도 몰라. 그냥 그대로 가. 왜 이게 소극적 수송 조건일까? 그렇죠. 왜냐면 친고죄와 달리 친고죄의 고소는요,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소추권이 없는 거야. 고소를 해야만 소송 조건이 비로소 소추권이 발생하니까 소송권이 충족되니까 있어야 될 적극적 소송 조건이지만, 반사 불벌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범죄 성립과 동시에 소추권이 발생을 해. 그런데 만약에 폭행죄인데 이미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해버리면, 이러면 소추권이 소멸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없애야 될 수송 조건이야, 이것들은. 그러니까 폭행죄는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없어야만 소송 조건이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고?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따라서 이것도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수송 조건에는 유치적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돼. 그래서 아까 기억이 뭐겠어? 아까 제가 말한 10번의 미음 있죠? 10번의 미음에 대한 판결 요지를 압축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는 이것도 수송 조건이라는 거야. 소극적 수송 조건인데, 수송 조건이니까 바로 이것도 피고인의 가벌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추적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니은이 가장 고전적인 적정성의 원칙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합벌의 기본강의 때는 적정성의 원칙 판례가 몇 개는 있었지만 그냥 뜻만 설명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히 적정성의 원칙은 형법보다는요, 헌법에서 많이 공부하게 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판례다 보니까, 그러나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특가법에 의하면, 자, 특가법 5조 3에 의하면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5조 3이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과실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알겠죠? 치어가지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이 과실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를 사망했는데 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게 하는 거니까, 자,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사람을 행위를 치었단 말이야. 죽었어.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틈게 싣고 와가지고 산속에 버리고 도망간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죽지 않았어. 과실로 사람을 치었는데 죽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사고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산속에 갖다 버렸더니 그때 죽었어. 알겠죠? 이런 경우를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느냐?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하니 여기에서 어떤 좀 불만되지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있을까? 물론 이 과해. 근데 왜 가하죠? 그렇죠. 좋아. 그래. 이건 엄연히 과실범이잖아. 고의로 쳐서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쳐서 사망, 과실범이야, 과실범. 그잖아. 업무상 과실사자 아닙니까? 과실범인데 다만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을 뿐이야. 과실로 사람을 죽겠어.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과실로 사람을 찾고 죽겠는데 단지 사고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했다고 해가지고 사형무기 10년 이상으로 오히려 고의로 살해한 살인죄보다 더 형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건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즉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맞다 맞다 안 맞다. 다른 말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야. 적정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위헌 결정을. 어떻게 과실범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적정성의 원칙의 대표적인 판례야 이게. 한마디로 알겠죠? 한마디로 범죄의 불법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세다는 거야.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고의범보다 고의로 살해한 살인죄보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이 과실치사죄가 아무리 차량을 사고장소로 옮겨 유기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야. 우리말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야. 알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도 불만이야.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법이 바뀌었겠죠.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개정이 됐는데 지금 개정법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것만 바꿨어. 5년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살인죄와 형이 똑같아. 아까는 살인죄보다 형이 중했기 때문에 너무 심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무기 5년 이상인데 나는 이것도 심한 거 아닌가?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 5년, 이제, 근데 그대로 아무 말 없더라고. 그냥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했는지 뭐, 헌법재판소에 이걸 이혼문심만 제청도 안 하는데, 내 생각은 이것 자체도 살인죄와 형이 같은 건 조금 심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사형무기 5년 이상입니다. 옛날에 10년 이상이었을 때, 살인죄보다, 고의범의 살인죄보다 형이 중한 경우. 은하이가 지금 답변한 것은 한번 봤나, 이 판례를? 들었어? 아니 왜냐면 이걸 안 보고 아까 살인죄보다 형이 중하다고 말했다면 굉장히 뛰어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답하기 싫은데 이제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이제 충분히 그게 나올 수 있어. 왜? 고의범인 살인죄보다 어떻게 과실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고장소로 옮겨 유기했는데 이걸 살인죄보다 형이 더 세게 처벌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였거든 한마디로. 그래서 봅시다. 니은번 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했다 하여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OX, X 반합니다. 디귿도 중요합니다. 근데 디귿은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야 이걸. 그래서 자 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 어떤 사기업체에서 공무소나 공무원으로부터 계약을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사기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공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에 의해서 공무를 대행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공무를 대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공무소로 그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봅시다. 니은번 형법 225조의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니까 이때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는 형법 기타, 자 여기까지는 당연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당연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키워드, 계약 등에 의하여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당연히 공문서 위조 변조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계약 등에 의해서 키워드라고 했죠.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공문서 위조 변조죄의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판례가 몇 개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서관에서도 보게 되는데 오늘 볼 것 대표적인 것이 세금 수납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옆에다가 판례 관련 판례를 써놔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안 써놨지?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수납증 사건 이렇게 설명해야 잘할 것 같아. 자, 뭔 말이냐면은 진해가 뭐 유명하죠? 진해, 경남 진해. 그럼 뭐가 떠올라? 진해, 진해가 녹차가 떠올라? 여기는 진해 굉장히 뭘로 유명한데 무슨 꽃? 봄에 벚꽃, 진해 군황제라고 해가지고 진해 벚꽃이 유명해 보네. 진해 벚꽃, 그러니까 진해 군황제 해가지고 벚꽃이 유명한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진해시에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 그런데 지방세를 수령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뭐 도라면 이제 시라면 진해시청에서 이제 지방세를 수납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 고지서 오면 수납 장소가 진해시청일까? 시청에다가 지방세 납부하라고 그래? 아니야. 어디라고 돼 있어? 은행으로 돼 있다고. 은행에다가 지방세를 수납한다니까? 왜? 계약이 돼 있어. 진해시와, 자, 그 당시,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무슨 은행이 있었냐면 상업은행이 있어. 상업은행.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은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상업은행이 있었다고. 상업은행이. 그러니까 진해시, 지방자치단체 진해시와 상업은행이 계약을 해가지고 지방세 수납 대행계약, 우리들의 지방세를 너 은행에서 좀 수납해주라. 그래갖고 이제 수납고지서에 영수증에 여기다 내라고 했겠죠. 그래서 지방세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이제 진해 시민들이 상업은행에다가 지방세를 이제 이렇게 납부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 수납 바로 영수증이, 세금 납부하면 세금 수납 영수증을 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진해시장으로 돼 있을까? 상업은행장으로 돼 있을까? 그렇지. 상업은행에서 납부받았으니까 상업은행 뭐 무슨 지점장 해가지고 지방세 수납 영수증을 발급했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뭐 5천 원 납부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세 납부 금액이 5천 원인데 이걸 이제 어떤 놈이 여기다가 15,000원으로 15,000원 납부한 것처럼 금액을 바꿨어요. 위조입니까? 변조입니까? 금액을 바꿨다니까. 변조죠, 변조. 내용 변경, 변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문서 변조죄가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문서 변조로 봐야 되느냐, 사문서로 변조로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 검찰은 공문서 변조죄로 기소를 했어. 당연히 법 적용이 다르니까. 그런데 피고인 측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공문서냐? 사문서지. 사문서 변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변조는 문제가, 변조한 건 맞아. 변조한 건 인정하는데 바로 죄명을 공문서 변조가 아니라 말하고 사문서 변조로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검찰 측은 상업은행이, 지방자치단체 상업은행이 진해시하고 지방세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때 상업은행은 공문서 위변조죄의 공무소로 봐야 되고, 바로 상업은행의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소 내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니까 공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말도 안 된다.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에 의해서 공무소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걸 체결했다고 해서 그때 공무소를, 다시 말하면 그 은행을, 상업은행을 공무소로 보고 상업은행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이었죠. 우리 판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거야. 너 말이 맞다. 비록 이른바 공무소와 일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상업은행을 공무소로, 직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작성명인에 따라서 공무사무소 구별되잖아. 상업은행장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공문서가 아니라 뭐다?
뭐다? 사문서다. 그래서 사문서 변조죄를 인정한 판례야. 이게 나중에 이 판례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방세 수납 영수증 사건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시험에는 이게 더 잘 나와. 이 디귿번 이 판례가 이걸 알면 될 것 같고. 리을번. 자, 여러분이 리을도 어제 공부를 했죠. 유해물질관리법 위반 사건. 우리가 비교 판례. 법률주의 위반이다. 즉 포괄적 의미다. 약사법 사건 기억나시죠? 약사법 사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바로 대통령을 정하는 거.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임하는 것은 이건 뭐가 됐어? 이것은 이른바 법률주의 위반이었지만 이와 달리 유해물질관리법 사건. 바로 뭐라고 됐어? 흥분, 환각,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대강을 정해놨잖아. 흥분, 환각,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정해라. 이렇게 한 것은 한마디로 모법에서 통째로 위임을 한 겁니까? 대강을 정했습니까? 대강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환각물질을 바로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위임을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령 정할 때 조심해. 우리가 한계를 정해놨어. 흥분, 환각,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만 너네들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이제 금지 대상이 되는 흡입의 금지 대상이 되는 환각물질을 정할 때는 바로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흥분, 환각,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만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포괄적입니다. 개별적입니다. 이건 개별적 의미야. 그래서 결론을 알면 끝에 봐. 구체적으로 한 경우는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13번에 1번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임의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에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5. 그리고 2번. 자, 여러분 이제 2번도 실은 여러분에게 기본 강의 때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이걸 끝나면 이 책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시험장 가는 거야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게 있어요.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고 기본만 강의했어. 이 앞번에 자, 소급표 금지 원칙 공부할 때 적용 대상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소시효야, 공소시효.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죄를 지금 예컨대 절도죄가 공소시효가 7년인데 6년 지났어. 그런데 오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을 바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10년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부칙의 규정이 경과 규정이 없으면 신법 바뀐 형소법을 적용해가지고 행위 당시 법인 행위 당시 법의 7년이 아닌 재판 당시 법인 10년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 말은 뭐야? 소속법 규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급 입법 내지 소급표를 둘로 나눕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심화 과정에서만 하는 거야. 기본 강의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 소급 입법 내지 소급표는 진정 소급 입법이 있고 뭐가 있을까? 그렇죠. 부진정 소유법이 있어요. 일단 이 뜻을 알아야 되고 좀 이따 보겠지만 어떤 시험에는요 이 뜻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뜻을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진정 소급표는 뭐냐? 아까 봐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야. 지금 어떤 범죄를 범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어.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1년 남았어. 공소시효가 미완성됐는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바로 개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행위 당시 법에 의하면 A법에 의하면 절도죄 공소시효가 7년이었는데 개정된 B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바뀌었어.
또는 뭐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버렸어. 이 법은 공소시효 필요 없대. 언제든지 공소시효 할 수 있대. 이렇게 이제 분량이 바뀐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A법 당시에 범죄를 범해가지고 이 법에만 거의 7년이었는데 지금 7년이 안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다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 다른 말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는데 바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이 이 법이 개정이 된 거야. 이때 이 비법이 적용되는 거. 이게 우리가 부진정 소급표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됐는데 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부진정 소급표라고 그래. 자, 우리가 생각해봐. 부진정 소급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통설 판례는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됩니다. 이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니까 이 법이 적용돼 가지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런데 이 반대가 진정소급표야. 진정소급이 뭐냐면 이건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렸어. 그러니까 절도죄를 말하면 절도를 범한 지 8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에 형사법에 공소시효가 7년이었는데 이제 8년째라니까 1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어. 완성됐는데 형사법이 개정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절도죄 공소시효는 이제 몇 년으로 바뀌었냐? 10년으로 바뀌었어. 지금 이제 나는 8년째인데,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개정이 돼서 연장이 됐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바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했어. 그리고 뭐라고 되냐? 부칙에다가 범법은 범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대. 그러니까 10년의 공소시효가 연장이 됐는데 10년으로 이 법은 신법은 신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절도죄도 공소제기라면 신법이 적용되니까 10년이 안 지났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뭐라 한다고? 이걸 진정소급입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의하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통설 판례가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나중에 벌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 완성 안 된 것처럼 연장한다든지 또는 야, 그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야. 그 범죄는 중단 범죄니까 공소시효 없어. 라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 이게 진정소급입법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진정소급입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그러니까 비록 진정소급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판례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게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조 1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이 있었어. 위헌 심판 사건. 그러니까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뭐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과 그 전에 있었던 1979년에 이른바 12.12 사건, 군사 반란 사건, 쿠데타,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그 전에 1979년에 있었던 이른바 군사 반란죄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바로 이 5.18 민주화 특별법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범죄는 문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봐봐. 그때 이제 그 주역들이 누구냐면은 전두환과 노태우였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장장 7년 동안, 그 당시 임기가 7년이었어, 대통령이가. 7년 동안 집권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동료인, 같은 세력인 노태우가 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5년 동안 또 집권을 한 거야. 그럼 어떤 검사가 군사반란이나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어, 없어? 그 대통령을 기소를 해? 그때 그 군부독재 시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 그 군사반란죄가 공소시효가 10년이야. 그 안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공소를 못했어.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잖아, 실은.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야. 5.18 민주특위를 만들어가지고 12.12 사건하고 5.18 민주화 등에 대한 이걸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봐가지고 이런 범죄의 경우는 바로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 집권한 바람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잖아. 한마디로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거야. 자, 은하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은 영어로 뭐야? 스탑이야, 스탑.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중단과 다른 점이 그거야. 정지와 중단은 달라. 그러니까 정지는 스탑이야. 중단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군사반란죄가 공소 10년인데 좀 이제 범죄 범했으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 기간 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이 제2기간, 두 대통령의 제2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버린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대통령 물러나고 이 법을 만든 거야. 위헌성이 있어,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없어? 있지. 이건 위헌이야, 실은. 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 범죄들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가지고 전시효 도시를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들 12년 동안 집권했으니까 그동안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니까 다시 이제 바로 그 1년, 예컨대 1년 진행하다가 12년 동안 멈췄으니까 이제 2년째야. 아직 8년 남았어. 그렇고 전시효 도시를 법정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 전시효 도시가 이제 바로 이 5.18 민주화 대표법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한 거야. 이건 엄연히 진정소급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5.18 민주화 대표법 2조 1항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이 규정에 대한 바로 위헌 제청을 했다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나는 짜고 한 것 같아. 둘이, 9명이. 왜냐면, 봐봐. 그 당시 군부독재 타도라고 막 주장하고 있던 때 누르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 결정을 해봐. 그럼 저신호씨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마 막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헌법재판소 뭐 불태워버린다든지 막 헌법재판관들 테러한다고 난렸을 거야.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 알겠어? 그게 어떻게, 왜? 국민들은 위헌 합헌 중요하지 않아. 처벌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뉴스에 나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막 풀려나는, 이제 전시화 도시가 풀려나는 모습을 보여. 얼마나 국민들이 성내겠어.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잖아. 그런데 두 번째, 또 무식하단 말은 안 드려야겠네. 그래서 내가 봐도 이런 걸 우리가 엄묘하다고 그래. 엄묘한 결정. 5대4 결정을 했어요. 5가 위헌이 합헌이야. 아니지. 그러면 엄묘한 거 아니지. 5가 위헌이 합헌이야? 아니야. 5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 4명은 합헌이야. 그래서 엄묘하다니까. 그럼 이건 합헌 결정이야, 위헌 결정이야? 합헌 결정이지. 그런데 무식하단 말 안 듣잖아. 왜? 과반수 이상은 위헌이라고 본 거야. 그러면서 합헌으로 본. 그러니까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무식하지 않아, 우리? 실은 이건 위헌이야. 그런데 이런 헌정질서 파괴범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헌을 만든 것 같아. 5대4로. 그래서 처벌했어.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건 진정소급 입법이다, 분정소 입법이다. 진정소 입법이죠. 1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걸 왜 우리 판례가 합헌으로 헌법재판에 받느냐? 자, 책 보십시오. 13번에 2번.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 소급표 금지 원칙이 뭐야? 소급표 금지 개인의 신뢰보호 아닙니까? 개인의 신뢰보호, 소급표 금지를 인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유법이 허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결정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필요는 심대히 중대한 반면에 소급표 금지 원칙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신뢰보호는 그에 비하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필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익적 필요는 훨씬 중대하다 보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바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2번의 경우는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2번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 문제가 나요. 구급 검찰직 문제. 자, 잠깐 볼까? 야, 이것도 판례로 나오니까 나오겠다. 내가 옆에다 관련 번호를 좀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좀 찾기가 그렇네. 그런데 우리 15번 봐봐. 15번. 일단 15번에 보면요, 2번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야? 부진소유법이니까 소급표 금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죠? 3번 공소시효가 도가 지났다는 겁니다. 완성, 도가 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진정소급표, 공소시효 도가 이전에 시효를 연장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부진정소급표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의를 이거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야. 이렇게 의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이 지금 그게 아니고, 구급 검찰직 기출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아예,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진정소급입법인데, 자, 아까 뭐 나중에 보겠지만 진정소급법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소급법도 예외적으로는 허용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나중에 이제 묻는 직접적인 구급 검찰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렸어요. 자, 13번에 4번으로 갑니다. 13번에 4번은 보다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유추석 금지 원칙이라든지 이른바 명확성 원칙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형법정주의는요, 형법상 범죄와 관련된 건 좀 쉬워요. 왜? 구속요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쉬운데 대부분의 판례들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구속요건 자체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까 봐, 채팅하면 촬영 사건도 굉장히 시험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채팅하면 촬영 사건을 이해하려면 선결 문제로, 채팅하면 사건의 선결 문제로 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성폭법 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속요건을 알고 있어야 돼. 특히 객체, 성적 욕망이나 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가 출제됐을 때 기출문제 그 구속요건을 소개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그걸 소개해주고, 성폭법 13조 카메라 등 촬영죄는 딱 써주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면은 답을 거리기가 쉬워. 안 써준다니까. 안 써주고 금방처럼 뭐 채팅 화면에 영상의 이미지를 바로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렇게 나와. 이런 경우는 성폭법 13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성폭법 13조 카메라 등 구속을 모르니까
구속 알아야만 아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 요건을 꼭 알아야 돼. 성폭법 13조 하면 저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야. 신체. 따라서 영상 이미지, 화면에 뜨는 영상 이미지는 신체 아니야. 아니니까 그걸 의사의 발전을 하더라도 그걸 영상의 이미지를 신체로 보는 것은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봐봐. 이해가 돼서 안 됐어. 됐지 지금? 그럼 이 판례는 앞으로 뭐 석 달 후에 시험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할까? 안 그래. 잘 알아. 이해를 하고 공부하면 그런데 그 말을 모르니까 무조건 애우는 거야.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 애우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13번에 4번도 우리 형법에 보면 우리 형법 228조가 공언부야. 그리고 이제 바로 동행사죄가 229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의 사실이 된 봐봐. 이건 굉장히 쉬워. 229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밑에 우리 해설 봐봐. 공정증서의 정보 여기 보면 원래 공정증서의 원본을 원래 봐봐. 죄명이 뭐라고?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라니까. 그러니까 객체가 뭐야? 부실하게 기재된 공정증서의 원본을 행사하는 거야. 원본을. 객체가 원본이라니까 229조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부실하게 기재된 공정증서의 원본을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사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봐봐. 부실의 사실이 공정증서 정본 동그라미죠. 정본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밑에든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원본 X. 그렇지. 바로 이 정본이 났기 때문에 원본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정본은 원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객체가 원본인데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교부했을 때 과연 이것을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라고 볼 것인가? 그런데 정본과 원본은 같다 틀리다? 틀려요. 그런데 객체가 원본이라고 나왔는데 정본을 행사하는 것은 원본 행사라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번에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쉬워. 그래서 공부할 때 정본 동그라미든 언더라인.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잘 해놔야 돼. 이 책이 이 판례도 많지만 강론도 이상의 판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람은 있어. 남보다 점수가 잘 나와. 분명히 내가 강조하겠지만 뭐 다른 분들 뭐 노량진에 있는 어떤 선생님의 기출문제를 봐도 이것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데 잘 나온다는 건 뭐야? 그만큼 한다는 거야. 그만큼 많은 판례를 공부한다는 거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잘 나와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방법 이걸 여러분이 아무런 체크도 안 해놓고 다시 보게 되면요. 또다시 봐야 돼. 또다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판례가 나왔을 때 이제 아는 거 있고 안 있잖아. 체크를 잘해도 1, 2, 3, 4가 있어. 그러면 나는 1번, 2번 판례는 알겠어. 3번, 4번만 보는 거야. 3번만, 4번만.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 선생님,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잊어버리면 아니야. 사람의 기억은요. 지금에 아는 것은 설사 시험장에 가서도 지금처럼 답을 해. 이해가 돼? 그런데 틀린 걸 또 틀린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틀린 것은 계속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한 상관변제 모욕죄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다음에 안 보면 내년 3월달 되면 6개월 후인데 6개월 동안까지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 6개월 후에 안 보고 처음 봤으면 틀릴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처음 보더라도 이 판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정작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봤을 때 틀린 것들이야. 틀렸거나 정확하니 잘 모르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체크를 해두시고 또 항상 모든 판례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여기는 키워드가 뭐라고 4번은 정본이죠. 그러니까 정본 옆에 원본 X라든지 원본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핵심 키워드를 봐가지고 다음에 공부할 때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양을 늘려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가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딱딱 이거 봐가지고 딱 빨리 넘겨가. 자, 다음에 14번 보시면 14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3번 판례 볼 거예요. 3번 보시면 여러분도 이것도 이미 우리 형법에도 한번 공부를 했어. 특수폭행죄 공부하면 특수폭행죄가 뭐였어요? 단체 또는 다중이를 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것이죠. 이때 위험한 물건에 휴대해서 휴대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휴대란 말은 반드시 소지, 몸에 지닌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널리 이용하여도 포함돼.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것도 뭐가 돼? 특수폭행죄가 돼. 기억나시죠? 자, 3번 폭처법 3조 1항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는 이제 폭처법 3조 1항이 되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죠. 왜? 이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폭처법 3조 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일을 벌거나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가 특별법인 폭처법 3조 1항이 적용됐는데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폭처법 검색해 보면 3조 1항이 폐지됐고 지금은 우리 형법상 뭐가 돼? 262조 특수폭행죄가 되겠죠. 그래서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때 휴대란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그리고 4번은 이건 유일하게 한번 나온 거. 우리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는데 다른 시험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교수님들 출제는 출제 가능성이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판례니까. 자, 여러분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때 운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고의를 전제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술 먹고 고의로 운전하는 것이고 면허 없이 고의로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 운전, 실수로 운전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실수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뭐 작동하다 뭐가 풀려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 이건 운전이 아니야. 이건 운전이 아니야. 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키워드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걸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문제가 됐느냐?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안 하고 이제 자기 차에서 좀 술 좀 깨면 가려고 이렇게 이제 좀 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우들 있잖아. 근데 뭘 작동하다가 하필 재수없게 실수로 차가 움직인 거야. 그래갖고 하필 그때 걸렸네. 돌아가니까 불었더니 음주운전이야.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알겠죠? 그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15번에 1번. 자, 이미 판결 요지는 봤지만 다시 한번 가정폭력법상 이른바 보안처분의 일종인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 못지않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형벌적 보안처분이야. 그래서 기본기 때 말씀드렸죠. 내가 행위할 당시에는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 명령이 100시간 이내였어요. 100시간 이내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개정된 신법에 의하면 재판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신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다. 여기는 문제가 끝에만 조정을 해. 끝에를 위법하다, 적법하다로 장난을 쳐. 위법하다 O, 적법하다 X. 그래서 끝에 여기는 적법하다니까 1번은 틀렸네요. 알겠죠? 2, 3번 공부했고요. 다음에 16번에 기억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재형법정주의를 가급적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재형법정주의가 혼자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것들이고 또 좀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것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데 솔직히 막 모르겠으니까 에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어는 건 생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기억도 이게 우리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제 음악 판매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음악 판매죄의 객체는 우리 형법 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 물건에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도 과연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느냐? OX, X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준이가 바뀌었네. 은한이가 동생이라겠지. 형, 좋은 거 있는데 하나 보낼 테니까 10,000원만 보내. 좋은 거? 그래. 좀 야동을 말하는 거야. 내가 좋은 거 입수했는데 형이니까 이거 아주 죽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바로 10,000원만 보내. 그래갖고 계좌, 알았어. 얼른 계좌로 10,000원 쏘아주니까 바로 야동을 핸드폰, 프로그램 파일로 보내더라고. 그럼 은한이는 음악 판매죄 아니야? 아닙니다. 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번지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되지만 형법상 음악 판매죄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어요. 그게 기억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자, 세상 살다 보면 별놈다. 여러분이 앞으로 뭐 여청 근무라든 어디 근무하다 보면은 별놈들 잘 만나게 됩니다. 갑이란 놈이 아동 16세 소녀를 꼬셔가지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원래는 이 법이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놈이 제작하다 가 잡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첫째, 물론 그 말은 진짜야. 자기는 이걸 판매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야. 뭐로 찍었어? 그러니까 쏙다가게. 쏙다간이란 말 뭔지 알아? 처음 들어본 말이야? 처음 들어봐? 쏙다가게. 그렇지. 이게 나이 들 사람 이렇게. 야, 너 우리가 보낼 때 야동 보냈어. 야, 너 남한테 보지 말고 너 혼자 쏙다가게. 너 혼자만 봐. 쏙다가게. 이렇게 끼리끼리면 자기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놈이 아동 청소년의 동영상, 이 나체 사진 등을 찍으면서 자기 혼자 보려고, 판매나 반포가 아니라 쏙다가게 자기 혼자 보려고 일명 소장용으로 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현지 생각해봐. 그럼 이건 제작이라고 이걸 판매나 반포 등의 목적이 아니고 소장용으로 자기 혼자 쏙다가게 보려고 제작을 했다면 이건 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 자,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된 아동 청소년의 동의하에, 첫 번째, 동의하에 촬영했다. 두 번째, 또는 사적인 소지 보관을 일색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생각해봐. 아동 청소년 동의를 얻어서 찍으면 제작이 아니야? 동의 있든 없든 제작이고, 또 반포나 판매가 아니라 쏙다가게 자기 혼자 소장용으로 자기 혼자 찍어놓고 심심할 때 보려고 이렇게 제작했더라도 여전히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작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겠죠? 디귿번. 여러분 이제 요즘 뭐 많이 뜨는 것들이 뭐냐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디귿번 봐봐. 자, 언더라인. 대가를 약속받고 언더라인. 그리고 둘째 줄에 대가를 받고 언더라인.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지. 대가를 약속받고 하고
대가를 받고는 같다 틀리다? 달라. 그런데 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요,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요. 적금 매체, 쉽게 말하면 예금 통장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대가를 주고 사는 놈들이 있다고. 뭐 하려고? 대포 통장이야. 이게 보이스피싱 이용하려고 대포 통장으로 만들려고 30만 원 줄 테니까, 왜? 금융실명제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잖아. 너 3일 줄 테니까 너 통장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주라. 그래갖고 현준이가 은행에서 자기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30만 원 받고 나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장을. 알겠죠? 이게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에 예금 통장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은 대가를 받은 건 아니고 30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약속을 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를 했어요. 이걸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를 금지하는 이 법조문에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대가를 약속받고는 대가를 받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여기에 대가를 약속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바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 자, 리을번도 여러분이 쉬운 게 뭐냐? 이게 우리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통화연관제도 나오는데, 통화연관제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208조 3항. 우리가 이제 207조 3항이죠. 207조 3항. 그러니까 통화에 관한 죄를 보면 207조 1항, 2항, 3항이 있고, 내국 통화 위조 변조죄, 바로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그러니까 3항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통화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바로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인데, 이런 게 정확히 이해가 되려면 구속 요건을 알아야 돼요. 207 3항 뭐라고?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용이란 말은 강제 통용력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번 형법 207조 3항 소정에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가 객체가 되는데, 이 통용이란 말은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강제 통용력을 지니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 자, 핵심. 강제 통용력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도 아니다. 아니야. 통용이란 말은 객관적으로 외국에서 강제 통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없는데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도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를 마치 외국에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로 해석해서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번 같은 경우도 뭐 우리 형법상 범죄이기도 하지만 시험으로서는 B급 정도로 나옵니다. A급이 미음이죠. 미음. 자,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자,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예전에는 상습범 처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습범 처분이 신설이 됐어. 이제 문제는 그때야. 그러니까 갑이란 놈이 자,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에 강제추행 행위를 이렇게 3번을 했어. 그리고 이때 이제 형법이 개정되면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됐어. 그리고 그 뒤로 또 이렇게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이때야. 이때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 이 범행은 어제 공부했죠?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포괄해가지고 상습강제추행죄 일지로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처벌할 수 없고 행시법에 기초하여 행시법 당시에는 상습 강제추행죄가 없으니까 그냥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그 소추 요건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 강제추행죄는 행시법에 의하면 행시법 당시에는 강제추행죄가 무슨 죄였다고? 친고죄였습니다. 따라서 소추 조건도 상습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습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이건 강제추행죄가 되잖아. 그리고 이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고소가 있어야 돼. 만약 이것들을 전부 다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상습 강제추행죄가 된다면 고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상습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처벌하려면 이것들에 대한 고소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야. 왜? 이건 상습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만 되기 때문에. 이건 갑자기 이게 지금 이 미음은 재형법정죄 파생원 지금 뭐가 관련될까? 뭐가 관련된 판례 이게? 미음이. 그렇지. 소급표 금지 원칙 시행 이전에 이때 신설이 됐잖아. 그리고 이 범죄가 이 신설된 범죄가 아까 말했던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 범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습 강제추행죄 신설되더라도 이건 행위 당시에는 그 상습 강제추행죄가 없었으니까 이걸 없었던 범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것이고 미음은 옳은 문장이고 이것도 비교적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요즘 부쩍 잘 나왔어요. 어떤 기출문제집에도 이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7번으로 가가지고 1번 이것도 형법상 문제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 1번을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게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때도 우리 학생들이 답변을 못한 것 같아. 자 봐봐. 먼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기망하여 건네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안 해. 왜 안 해? 자기 소유예요. 그렇죠. 자, 바로 조심할 것은 사기죄 객체는 재물이라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점유하고 있는 내 물건은 내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잖아. 자기의 물건은 사기죄나 공갈죄 객체가 될 수 없으니까 사기죄가 안 돼. 그럼 사기죄가 안 되니까 자기 물건이니까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는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기는 보통 여기서 학생들이 된다고 그래. 거기가 중수야 중수. 사기죄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중수야. 그러나 권리행사 방해죄는 됩니다. 여기는 중수야. 안 돼. 물론 권리행사 방해죄 객체가 돼 안 돼? 되지. 타인 점유는 자기 물건이니까. 그런데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태양은 세 가지야. 취거, 은닉, 손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취거지. 취거란 말이 뭐였어요? 취거. 절차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점유해 있는 물건을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해야 돼. 근데 내가 속여가지고 건네받았잖아. 의사에 반한 취득이야? 아니지. 기망에 의한 하자에 있는 의사에서 취득했으니까 이건 취거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점유해 자기의 물건은 돼. 객체는 맞는데 행위태양 취거다 아니다. 아니야. 취거가 아닌데 이걸 취거로 해석해서 방금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취득해야만 취거인데 기망에 의한 재물의 경우도 취거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1번이야. 봐봐.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보관하신 경우 채무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가 키워드죠. 물건을 교부받아 간 경우 물론 사기죄는 안 되죠. 그러나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를 합니다. 왜? 객체만 생각하니까. 객체는 맞죠. 그러나 여기서 취거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취거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죄에 된다. 이건 그래도 쉽게 나왔네. 왜?
취거란 말을 부과시켰잖아.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 이거 취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안 내고 기망하여 물건을 교부받아간 경우를 바로 형법상 341조에 바로 사기죄는 안 되죠. 그런데 323조에 권리행사죄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죄에 위배된다.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 맞는데 X해버릴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취거를 바로 아까 말한 이른바 기망하여 교부받은 경우를 취거로 보는 것은 유치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 3번 판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셋째 줄 이해관계인 언더라인.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야. 우리 법상들 보면 이해관계인이란 표현들이 많아. 기타 이해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은 명확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나중에 과실에서 또 나옵니다. 과실에 나오겠지만 바로 4번도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18번에 가가지고 18번에 기억본 보시면 자 이것도 B급 판례야. 이것도 이제 경감부 시험에 났는데 우리 약사법 5조 3항은요 뭘 금지하고 있냐면 이른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잘 냈더라고. 마치 함정에 빠지게끔. 그러니까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약사야. 그런데 여자분이 약사인데 이제 출산이 임박했어. 그럼 이제 애도 낳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니까 한 2, 3년 동안은 이제 약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의할 거 약사가 아닌 자에게 이 면허증을 대하는 건 당연히 여기다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동료 약사에게 그러니까 약사에게 이 면허증을 대한 거야. 알겠죠? 그런 경우도 면허증 대여 행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것도 면허증의 대여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여 상대방이 꼭 약사 자격이 없는 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외의 타인에게 대할 수 없으니까 설사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하는 것도 면허증에 대해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법 봐봐. 여러분에게 틀리게 하려고 약사법 5조 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데 있으므로 마치 맞는 말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따라서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마치 맞는 것 같네. 앞에 잘 설명해놨잖아. 그런데 틀렸습니다.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그게 아니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을 바로 금지하는 것이 면허증 대여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이 설사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자격 있는 약사에게도 면허증을 빌려줘가지고 그자가 내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이것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한마디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면허증의 대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억번. 이게 이제 제 기억상은 경감본과 승진이가 한번 딱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니은본도 봅시다. 니은의 키워드 양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한 바로 금방 말한 자기예금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 양도.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쉬워.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민법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형법에도 양도란 말 많이 나오잖아. 채권 양도, 부동산 이중 양도. 양도란 말은 뭘까? 양도는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해.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 그런데 이게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말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처리하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을까? 매매, 증여, 교환, 알겠죠? 이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이른바
양도라고 그래. 양도. 양도는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 통장을 돈 받고 빌려줬다. 빌려준 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야. 아니죠. 빌려준 것을 양도로 해석하는 것은 뭐다? 유추해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양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적금 매체를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로 사용하는 것은 결론 양도이 아니야. 이건 양도가 아니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양도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디귿번 여러분이 너무나 반가운 판례가 나오네요. 축사활동처리법상 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OX, O. 그리고 여러분 이제 리을 미음은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여기서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반포와 제공이 음인데 우선 우리가 중요한 판례들 기억, 니은, 디귿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여러분이 이 미음까지 설명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걸려버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선 중요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억, 니은만, 디귿만 했는데 중요한 건 리을, 미음도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미음이 자주 나오는 기출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밑에 해설 읽어보시고 해설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19분부터 이렇게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험을 봐도 자신감이 생기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본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무엇이 필요해? 복습이 꼭 필요해. 복습. 그러니까 책 덮어버리고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 오늘 가서 꼭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만약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이제 업로드하면 한번 또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나는 강의 말고도 다른 판례도 한번 이렇게 보고자 하면 봐도 돼요. 어차피 이걸 봐야 될 거야. 다만 좀 빨리 보느냐 늦게 보는 차이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실은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강의하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 위주로 보는데 대신 내가 강의한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왜? 아, 내가 뭐 쪽집게 강사입니까? 이거 여기서만 시험 나와? 아니죠. 내 책을 벗어난 판례도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거 8책 갖고 내가 강의하는데 거기서 뭐 그것만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의 가이드라는 거야. 이건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거야. 알겠죠?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